어머니는 죽지 않았다. 20해 전 그날 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폭설을 뚫고 도착한 산속 오두막 문이 열리는 순간 화상 흉터로 한쪽 얼굴이 일그러진 중년 여인이 유채원을 향해 그렇게 외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인우가 피 묻은 천으로 그 여인의 다리를 감싸고 있었고 백발의 늙은 약초꾼은 놀란 나머지 손에 든 약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채원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반으로 쪼개진 대나무, 마디, 문양 옥비녀 한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만남에는 채원조차 짐작하지 못한 사연 하나가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야담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과 함께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야담 스튜디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조선 후기 충청도 깊은 산줄기에 둘러싸인 작은 고을 청안골이었습니다. 사방이 험한 산으로 막혀 겨울이면 눈이 한 번 내리면 사나흘씩 길이 끊기는 곳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초겨울부터 늑대 울음이 마을 가까이 들렸고 까마귀, 때가 낮에도 산등성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늙은이들은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며 큰 눈을 걱정했지만 유씨 집안만큼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청안골 원로였던 유정원 대감의 무남동녀 채원이 사흘 뒤 혼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원은 23살로 얼굴은 단정하고 말수가 적었으나 한 번 마음먹은 일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성정이었습니다. 그는 3살 무렵 친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이미 흐려졌지만 이상하게도 몇 가지 감각만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잠들기 전 귓가에 들리던 낮은 노랫가락, 머리를 빗어줄 때 퍼지던 은은한 향, 뜨거운 국그릇을 엎었을 때 생긴 왼쪽 손등의 작은 화상 자국을 누군가 입으로 식혀주던 순간이었습니다. 계모 개성댁은 그런 기억을 어린아이의 헛것이라며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개성댁은 유정원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본래 성은 홍씨였으나 개성 출신이라 하여 집안에서는 개성댁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친어머니가 죽은 뒤 어린 채원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집안에 들어왔고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사와 손님 맞이, 곳간과 하인의 규율을 빈틈없이 관리했으며 채원에게도 좋은 비단과 글 선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원이 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만큼은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산 사람의 복이 달아난다. 내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애를 쓰다 글이 되었다. 그 일을 다시 묻는 것은 집안의 상처를 헤집는 짓이다. 채원은 그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다고 느꼈지만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 들은 탓에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채원의 혼인 상대인 서인우는 28배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한때 청안골에서 이름난 학자 가문이었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살림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인우는 낡은 초가에서 홀로 책을 읽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재산과 문벌만 본다면 유씨 집안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유정원은 몇 해 전 토지 송사에서 인우가 가난한 소작인의 억울함을 홀로 밝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정직함을 높이 샀습니다. 개성댁은 더 부유한 집안과 혼인시키자며 반대했으나 채원은 인우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믿고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를 앞둔 두 사람은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편지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인우는 화려한 사랑의 말을 쓰기보다 혼인 뒤 어떤 집을 만들고 싶은지를 적었습니다. 그는 가난하더라도 하인과 소작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집안의 셈을 서로 숨기지 않으며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함께 의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원은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친어머니에 관한 기억도 언젠가는 인우에게 모두 털어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이나 침묵 위에 집을 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례를 사흘 앞둔 날, 그 다짐과 정반대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먹빛으로 변하더니 해가 지기 전에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쌀랑눈이었으나 밤이 깊어질수록 주먹만한 눈송이가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마당의 장독과 섬돌이 순식간에 눈에 묻혔고 지붕 위 눈은 하인들이 치워도 곧 다시 쌓였습니다. 유씨 집안에서는 혼례상을 드릴 길이 막힐까 걱정하며 장정들을 불러 대문길을 쓸게 했습니다. 채원은 마루에 서서 눈보라를 바라보다 까닭 모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때 신랑 집에 심부름 갔던 하인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인우가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인우의 집은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혼례복은 나무 상자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유씨 집안에서 보낸 예물과 은자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쓰던 붓과 벼루, 자주 읽던 서책까지 모두 방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도망치려 한 사람이라면 챙겼을 법한 돈이나 옷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문 밖에는 눈이 덮이기 전에 생긴 집신 자국이 산 쪽 길로 이어져 있었고 방바닥에는 약초 냄새가 밴 편지 조각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벽 가까이에서는 반으로 쪼개진 옥비녀 한쪽도 발견되었습니다. 채원은 그 비녀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옅은 옥빛 바탕에 대나무 마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마디 사이에는 붉은 빛이 도는 작은 옥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모양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누군가의 머리에서 보았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채원이 비녀를 손에 쥐자 왼쪽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까닭없이 따끔거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개성댁에게 이 물건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개성댁은 잠깐 얼굴빛이 달라졌으나 곧 비웃듯 말했습니다. 낡은 비녀 하나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 가난한 선비가 어디서 주워온 것이겠지. 개성댁은 인우가 혼례를 버리고 달아난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선비가 혼례 뒤 유씨 집안의 기대와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거나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려고 일부러 소동을 벌였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례를 즉시 취소하고 인우의 집안을 관하에 고발해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정원은 딸보다 집안의 명예를 먼저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도망친 자가 어째서 노잣돈 한 푼 챙기지 않았단 말이냐? 유정원은 눈보라 속에 사람을 보내면 더 큰 희생이 생길 수 있으니 날이 갠 뒤에 수색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하인 며칠 마을 안쪽만 살피게 했지만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했습니다. 눈이 쌓이는 밤에 북쪽 고개를 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채원은 인우가 아무 말 없이 혼인을 저버릴 사람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불안을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인우의 방을 다시 살폈습니다. 젖은 편지 조각에는 대부분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약초 이름처럼 보이는 단어와 산세를 묘사한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마른 대숲이 남아있는 골짜기, 불 속에서 살아나온 여인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에는 혼례보다 먼저 바로잡아야 할 죽은 사람의 이름이 있다는 문장이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인우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하인이 머뭇거리며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인우가 사라지기 전날 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다가 여러 번 태웠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에는 혼잣말처럼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혼례를 치르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된다고 중얼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우는 결국 집신과 낡은 지팡이만 챙겨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혼례보다 먼저 바로잡아야 할 죽은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듣고 편지 조각과 옥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인우가 다른 여인을 만나러 갔다거나 혼인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보다 자신과 관련된 오래된 비밀을 확인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나무 문양 비녀와 불 속에서 살아나온 여인, 죽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문장이 친어머니의 일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산으로 사람을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교수가 신랑을 찾아 눈보라 속을 헤맨다면 고을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자가 정말 너를 버렸다면 내가 직접 쫓아간 일까지 평생의 수치가 될 것이다. 개성댁은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채원은 오히려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말만 믿는 것이 더 큰 수치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살릴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채원과 함께 가겠다고 나선 사람은 어려서부터 곁을 지킨 몸종 단이와 늙은 마부 억쇠뿐이었습니다. 다니는 겁이 많았지만 채원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했고, 억쇠는 젊은 시절 산길에서 약재와 곡식을 운반해 북쪽 고개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두꺼운 소매자락과 가죽 밧줄 말린 음식과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유정원은 끝까지 딸을 막으려 했으나 채원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 죽은 어머니를 묻던 고집을 보고 결국 장정 둘을 더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개성대기 장정들에게 따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단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성댁은 산길이 위험해지면 채원의 뜻과 상관없이 즉시 데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실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이는 그 사실을 채원에게 전했고, 채원은 개성댁이 자신의 비녀를 보았을 때 변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계모가 모든 비밀의 중심에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친어머니의 과거에 관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행은 새벽이 오기 전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쌓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앞사람의 등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흰 장막이 일었습니다. 마을 끝을 지나자 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억쇠는 나무에 묶인 오래된 새끼줄과 바위의 모양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 눈 속에서 부러진 나무 지팡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인우가 직접 새긴 작은 구름 문양이 있었습니다. 지팡이 끝에는 붉은 피가 얼어붙어 있었고 근처에는 한 사람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듯한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원은 피를 보자 인우가 다쳤다고 생각했지만 억쇠는 자국의 모양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집신 자국 하나는 인우의 것과 비슷했으나 그 옆에는 더 작고 끌리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친 사람을 부축하거나 업고 이동한 듯 했습니다. 눈 위에는 약초를 묶을 때 쓰는 가느다란 새끼줄과 갈색 천 조각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에서는 쓴 약초와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인우가 혼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누군가를 만나 함께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산빛 아래 눈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앞길을 막았고 일행 중 장정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계곡 아래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채원과 단이는 밧줄을 잡아당겨 그를 구했지만 장정들은 더 가면 모두 죽을 수 있다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개성댁의 명령을 받은 장정 하나는 혼례도 깨진 마당에 신랑을 찾아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 조각을 꺼내 보이며 이 길 끝에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장정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원 역시 자신이 지나치게 희미한 기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우가 혼례복과 예물을 그대로 두고 떠난 사실, 대나무 문양 비녀, 불 속에서 살아나온
여인이라는 문장을 함께 놓으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나를 버렸다면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고 누군가 또 그 목숨을 노린다면 오늘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잃게 됩니다. 억쇠는 채원의 말을 듣고 오래된 사냥길로 우회하자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일행은 얼어붙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얇은 얼음 아래로 검은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바위에는 약초꾼들이 길을 표시할 때 쓰는 3개의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억쇠는 밧줄을 나무에 묶고 한 사람씩 건너게 했습니다. 단이가 중간에서 미끄러졌지만 채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과 얼음 속에 무릎을 부딪히며 겨우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채원은 몸이 떨리고 손끝의 감각도 사라졌지만 인우가 같은 길을 다친 사람과 함께 건넜을 것이라 생각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눈보라는 잠시 약해졌습니다. 산등성이 아래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돌담과 낮은 초가지붕이 눈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말린 도라지와 황기, 이름 모를 뿌리들이 매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최근 여러 사람이 드나든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우의 집신 자국과 피가 떨어진 흔적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채원의 심장은 기쁨과 공포가 뒤섞여 빠르게 뛰었습니다. 살아있는 인우를 만날 수 있다는 안도와 문 안에서 어떤 진실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채원이 문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인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비는 그쳤지만 눈길에서 다시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채원은 문을 두드리려다 안쪽에서 들려온 여인의 신음에 손을 멈췄습니다. 이어 백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이곳까지 찾아올 리 없다. 20해를 죽은 어미로 살았는데 이제 나타나면 모두가 더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채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단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따뜻한 약초 냄새와 등잔불이 눈보라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어깨에 눈이 녹은 인우가 앉아 있었고 그의 도포 한쪽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채원을 보자 놀라 일어났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우 옆에는 40을 훨씬 넘긴 듯한 중년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 한쪽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목까지 이어졌고 다리는 나무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만으로는 채원이 기억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채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백발 약초꾼이 말렸지만 그는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채원아, 문지방에서 넘어지지 말거라. 너는 놀라면 언제나 오른발부터 뒤로 빼는 버릇이 있었지. 채원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계단에서 자주 넘어지던 자신에게 누군가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은 이어 채원의 3살 때 아명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친어머니가 죽은 뒤 집안에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고 채원 자신조차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중년 여인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랫가락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대숲이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듯 아이의 길도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순간 오래전 방 안의 등잔불과 따뜻한 품, 머리카락에 스며 있던 은은한 향을 떠올렸습니다. 인우는 품에서 반쪽 옥비녀를 꺼냈고 여인 역시 저고리 안쪽에서 나머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자 갈라졌던 대나무 마디 무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채원이 인우의 방에서 발견한 비녀는 우연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문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여인의 얼굴과 비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분노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어머니라면 왜 20해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왜 죽었다는 거짓말 속에서 혼자 살게 두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본래 사흘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까닭이 이 여인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채원은 인우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우는 대답하려 했지만 중년 여인이 먼저 채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어머니라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원망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내 신랑은 너를 버리고 달아난 것이 아니다. 죽은 사람으로 묻힌 내 이름과 내가 평생 속아 온 진실을 확인하려 이 산에 왔다. 여인은 숨을 고른 뒤 불에 그을린 손으로 옥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채원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었던 것보다 더 차가운 충격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채원은 문지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산골까지 온 까닭은 사라진 신랑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보다 더 오래 묻혀 있던 질문이 사람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중년 여인은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떨리는 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가까이 오라고 재촉하지도 자신을 어머니라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반쪽 옥비녀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딸이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인우는 채원에게 자리를 권했으나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정말 제 어머니인지, 어째서 살아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신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으나 끝부분이 떨렸습니다. 인우는 바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원이 받은 충격과 모욕을 자신의 설명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여인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약초꾼과 함께 부목을 고정한 뒤 자신이 아는 것을 순서대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년 여인은 자신을 박여경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채원이 태어나기 전 유씨 집안의 시집와 약방과 곳간 살림을 맡아보던 안주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채원은 친어머니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듣는 순간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개성댁은 늘 박여경이 병으로 죽었다고 말했고 제삿날이면 작은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어린 채원에게 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패 속 이름이 지금 따뜻한 숨을 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기억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살 아이의 아명이나 노랫가락은 예타인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고 비녀 또한 누군가 훔쳐간 물건일 수 있었습니다. 여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오래 기다린 사람일수록 믿어달라고 서두르면 안 된다. 그는 채원이 어린 시절 오른쪽 어깨 뒤에 콩알만 한 붉은 점이 있었고 비 오는 날 천둥이 치면 이불 속에서 손가락 2개를 꼭 쥐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원은 자신도 잊고 있던 버릇을 떠올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여경은 또 하나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채원이 3살 되던 봄 사랑채에서 백자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귀 한쪽을 깨뜨렸고 아버지에게 혼날까 두려워 마루 아래 가장 안쪽 돌틈에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여경과 어린 채원뿐이었습니다. 채원은 마루 아래의 차가운 흙냄새와 어머니의 손가락에 묻은 쌀풀을 희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단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지만 채원은 여전히 표정을 굳힌 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백발 약초꾼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자신의 이름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소. 몸의 절반이 불에 데었고 며칠 동안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갔지. 약초꾼 최노인은 20해 전 눈이 높이 쌓이기 시작한 어느 밤 젊은 서리 하나가 등에 심하게 다친 여인을 업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경은 뒤쫓는 자들이 있으니 이름을 묻지 말고 목숨만 살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젊은 서리가 바로 인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최노인은 그가 목숨을 걸고 여인을 구했지만 권세 있는 자들의 감시 때문에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경은 처음 몇 해 동안 불길과 아이 울음소리가 섞인 악몽만 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고 거울 속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초 냄새를 맡으면 손이 먼저 움직였지만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숲이 우거지는 계절이면 어떤 아이의 손등을 식혀주던 장면이 떠올랐고 겨울밤이면 노랫가락 한 소절이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여경이 자신의 이름과 딸의 존재를 완전히 기억한 것은 화재 뒤 6해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청안골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장터에서 유씨 집안의 옛 하인을 만나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이미 장사까지 치러졌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린 채원은 새 안주인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여경이 약재를 잘못 써 사람을 죽게 한 뒤 도망치다 불에 타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경이 살아 돌아가면 죄인으로 붙잡힐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마름이 보낸 사내들이 이미 여경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경은 마을 어귀에서 붙잡혀 산속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어린 딸의 이름과 방 위치까지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협박이 무서우셨다면 다른 고을에라도 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20해 동안 제가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분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는 두려웠다. 내가 다칠까 두려웠고 다시 불길 속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다. 너를 지키려 했다는 말로 내가 잃어버린 세월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 나의 침묵도 너에게 상처가 되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인우는 그제야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혼례를 준비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약재 포대 밑에서 여러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습기에 젖어 글씨가 흐렸고 정확한 주소 대신 약초 이름과 산세가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일 자신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는다면 대나무 문양 비녀의 나머지 조각과 함께 불 속에서 살아나온 여인을 찾아달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인우는 처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편지 속에는 유씨 집안 약방 화재와 박여경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인우는 자신이 혼인할 여인의 친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채원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다른 사람의 음모라면 채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혼례 뒤에 이 사실을 밝히면 채원은 인우가 비밀을 알고도 혼인을 서둘렀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례 전에 직접 확인한 뒤 모든 것을 고백하려 했습니다. 인우는 떠나기 전 채원에게 남길 편지를 3번이나 썼습니다. 처음 편지에는 모든 내용을 적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태웠습니다. 2번째 편지에는 산으로 다녀오겠다는 말만 적었으나 이유 없이 떠나면 채원이
더 큰 불안을 느낄 것 같아 다시 찢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짧게 장소와 목적을 적었지만 창밖에서 누군가 방을 엿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낯선 사내가 편지를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몸싸움 끝에 편지는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인우는 그 사내가 유씨 집안의 하인은 아니었지만 허리춤에 유씨 집안 곳간에서 쓰는 매듭 표식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 아버지의 편지와 옥비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머뭇거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으므로 집신과 지팡이만 챙겨 곧바로 산으로 떠났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다 당신에게 설명할 기회까지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지른 잘못입니다. 채원은 인우의 도포에 묻은 피를 가리켰습니다. 인우는 산길에서 여경을 발견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최노인의 집 가까이 도착했을 때 마당은 이미 뒤집혀 있었고 약초 항아리와 나무함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으며 여경은 비싼 바위 아래에서 다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수색하며 문서와 비녀를 내놓으라 위협했고 여경은 최노인이 몸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해 반대편으로 달아났다가 비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인우는 여경을 등에 업고 도망치다 사내 한 명과 맞닥뜨렸고 지팡이로 상대의 발목을 막고 눈길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를 다쳤고 지팡이도 부러졌습니다. 최노인은 침상 아래에서 작은 나무함을 꺼냈습니다. 겉에는 흔한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바닥판을 밀자 얇은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경은 자신이 기억을 되찾은 뒤 인우의 아버지와 함께 조금씩 모은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씨 집안으로 시집을 때 작성된 혼서지, 옛 토적의 사본, 약방에서 쓰던 약재 목록, 환곡 장부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여경과 유정원이 혼인 첫날 함께 찍은 손도장 문서가 있었습니다. 채원은 혼서지에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정원의 서명과 집안 인장은 분명 익숙했습니다. 문서 한쪽에는 대나무 문양 옥비녀를 혼례 예물로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여경은 반쪽 비녀를 문서 옆에 놓았습니다. 인우가 가진 조각과 맞추자 하나의 대나무 무늬가 완성되었고 비녀 안쪽에는 혼서지의 날짜와 같은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흔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니라 부부를 위해 따로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여경은 비녀만으로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말과 오래된 기억은 거짓으로 몰릴 수 있었고 문서 역시 위조라고 공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당시에 검한 기록과 호적, 옛 타인들의 증언까지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채원은 어머니라 주장하는 사람이 감정에 기대어 당장 집으로 데려가 달라 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더 요구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진실성을 느꼈습니다. 나무함 속 환곡 장부를 펼치자 이야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장부에는 흉년이 심했던 해 유씨 집안과 관아가 백성에게 나누기로 한 곡식과 약재의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급 기록 옆에는 다른 필체로 수정된 숫자가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간 것으로 처리된 곡식 중 상당량이 개성댁과 연결된 상단 창고로 옮겨졌고 값비싼 약재 일부는 값싼 풀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경은 그 사실을 발견한 뒤 장부를 베껴 남편에게 알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채원은 개성댁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에는 개성댁의 오라비가 운영하던 상단 표식과 유씨 집안 마름의 도장이 있을 뿐 개성댁 본인의 명령을 증명하는 글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모든 일을 직접 꾸몄다고 감정으로 단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화재 뒤 그 집안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고 내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뒤 개성댁이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경은 죄를 밝히려면 의심과 증거를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우는 아버지의 편지 가운데 한 장을 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편지에는 화재가 난 밤 약방 뒷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고 마름과 낯선 사내 둘이 기름통을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우의 아버지는 여경을 창문으로 구한 뒤 불길 속에서 다른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고 유씨 집안이 서둘러 박여경의 시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검안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심도 남겼습니다. 여경은 당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발견된 시신이 누구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재 전날 약방 근처에서 병든 떠돌이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는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약방 안에서 죽었는지 누군가 시신을 옮겨 놓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여경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빈자리를 자신의 추측으로 채우면 오히려 진실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채원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정리된 전설이 아니라 상처와 공백이 많은 실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채원은 한참 동안 문서를 바라보다 여경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은 일을 평생 후회하셨습니까? 여경은 쉽게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대숲이 우거질 때마다 딸을 떠올렸고 장터에서 또래 여자아이를 볼 때마다 뒤를 따라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했던 것은 아니며 때로는 두려움 속에 머무는 편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위험할까 두려웠지만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모두 너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이다. 그 고백은 채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을 주었습니다. 여경이 자신을 완전한 희생자로 꾸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원은 여전히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갈 수 없었고 20해를 단숨에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와 여경과 같은 높이에 앉았습니다. 여경은 딸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채원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한 기다리려는 듯했습니다. 인우는 눈보라가 그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청안골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댁이나 마름이 이미 자신이 이곳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산속에 남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산길이 막혀 최소 하루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경의 다리는 움직일 수 있으나 무리하면 다시 피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일행은 최노인의 집에서 밤을 보내며 문서를 나누어 감추기로 했습니다. 한 곳에 모두 보관하면 빼앗기는 순간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원은 혼서지와 비녀 조각을 맡았고 인우는 아버지의 편지와 화재 기록을 품었습니다. 단이는 환곡 장부 사본을 저고리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억쇠는 최노인의 진료, 기록을 말 한 장 밑에 숨겼습니다. 최노인은 원본 일부를 산속 약재 저장고에 남겨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깥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행은 등잔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눈을 피해 처마 밑으로 들어온 산노루 한 마리였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지만 여경은 쉽게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내들 가운데 한 명이 유씨 집안의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의심하는 순간 먼저 움직일 것이다. 감정에 휩쓸려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가 돌아간다는 사실도 집안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폭설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산속 초가의 공기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경은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등잔불 아래 놓인 환곡 장부와 혼서지, 반쪽 옥비녀를 바라보며
20해 전의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여경은 딸이 자신의 말을 모두 믿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억과 문서, 당시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씩 맞추어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20해 전 여경은 유씨 집안의 안주인이면서 약방과 곳간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의원이었던 외조부에게 약재를 배웠고 혼인 뒤에는 집안 약방과 겨울 창고를 맡아보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유씨 집안은 관아 곡식과 약재를 내놓았는데 여경은 양이 적더라도 병든 사람과 어린아이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명단을 직접 살폈습니다. 그 일은 집안의 명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곡식과 약재의 흐름을 함부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정원은 한양과 지방관할을 오가며 관직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실무는 늙은 마름과 먼 친척 몇이 맡았고 개성댁 집안의 상단도 곡식 운송과 약재 공급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개성댁은 아직 유씨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었지만 부유한 상단주의 딸로서 제사와 큰 잔치 때마다 집안을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오라비는 관아 아전들과 가까웠고 굶주린 고을에서 싸게 사들인 곡식을 다른 지방에 비싸게 되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경이 이상함을 느낀 것은 겨울 환곡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쌀백섬이 창고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가만히는 80섬도 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황기와 인삼은 수량이 맞지 않았고 병자에게 쓸 약재 자루 안에는 모양만 비슷한 값싼 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송 중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달의 장부를 비교하자 같은 방식으로 수량이 줄어든 흔적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 백성에게 지급한 것처럼 숫자를 고치고 남은 곡식을 상단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경은 곧바로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증거 없이 마름과 상단을 고발하면 안주인이 사람을 의심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장부의 원래 숫자를 별도 종이에 베껴두고 가만히 도장과 운송 날짜, 약재를 가져간 하인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젊은 서리에게 출입 문서를 확인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서리가 바로 인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확인한 결과 개성댁 오라비의 상단으로 간 곡식 가운데 상당량은 관아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보내기로 한 환곡이었습니다. 약재 또한 병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고을에 부유한 집과 군영에 비싼 값으로 팔렸습니다. 여경은 남편이 돌아오는 날 모든 장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마름 쪽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여경이 약재를 잘못 써 시어머니의 병을 악화시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창고의 곡식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는 거짓말까지 꾸몄습니다. 개성댁은 겉으로 여경을 위로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여경이 집안 생활을 견디지 못해 다른 남자와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여경의 필체를 흉내내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집안의 재산과 아이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정원은 그 편지를 바로 믿지는 않았지만 한양에서 관직 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던 때라 집안에 추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화재가 난 밤, 여경은 약방 깊은 곳에서 장부 사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잠그는 쇠소리가 들렸고 곧 기름 냄새가 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경이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불길이 창고 쪽에서 솟아올랐고 마른 약재와 종이, 나무 선반이 순식간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경은 장부를 옷 속에 넣고 창문을 열려 했으나 바깥에서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살려 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우의 아버지는 그날 늦게까지 문서방에 남아 있다가 약방 쪽에서 이상한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알렸지만 마름은 안주인이 약재를 태우다 불을 낸 것이라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젊은 서리는 뒷담을 넘어 방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여경이 기침하며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판을 떼어 내고 여경을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마름과 낯선 사내들이 마당 끝에서 달려왔고 서리는 여경을 업은 채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경은 얼굴과 어깨,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인우의 아버지는 관하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마름과 개성댁 오라비가 이미 일부 아전과 결탁해 있었고 여경을 구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아는 마부의 도움을 받아 여경을 최노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여경은 화재 전날 약방 근처에서 쓰러져 있던 떠돌이 여인을 기억했습니다. 그 여인은 고열과 굶주림으로 이미 위독했고 여경이 안쪽 방에 눕혀두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그 여인이 숨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내 목숨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가난한 여인의 죽음이 이용되었다면 그 죄 역시 밝혀야 한다. 마름 일당은 그 시신을 여경의 것으로 이용했을지 몰랐습니다. 얼굴과 손이 크게 훼손되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개성댁 집안과 마름은 그것이 여경이라 주장했습니다. 거만을 맡은 아전은 시신의 나이와 치아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기록을 끝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가 치러졌고 박여경의 이름은 산 사람의 호적에서 지워졌습니다. 유정헌은 아내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재 뒤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름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보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막았습니다. 개성댁은 여경이 남긴 것이라며 위조 편지를 내밀었고 약방에서 발견된 장부 일부도 여경이 곡식을 빼돌린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유정헌은 여러 의문을 느꼈지만 관직과 집안의 명예가 무너질까 두려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딸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했습니다. 채원은 아버지의 그 선택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엄격하지만 올곧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점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눈을 돌렸다면 아버지는 단순히 속은 피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여경에게 아버지를 원망하느냐 물었습니다. 여경은 오랫동안 원망했고 때로는 자신을 불길 속에 가둔 사람보다 믿지 않은 남편이 더 미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으니 그 역시 자신이 외면한 책임을 직접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재 뒤 몇 달이 지나 개성댁은 어린 채원을 돌본다는 이유로 유씨 집안에 더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는 집안의 질서를 세우고 소문을 막는 데 능숙했고 유정헌의 친척들도 어린아이에게 새 안주인이 필요하다고 권했습니다. 결국 개성댁은 정식으로 유씨 집안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 여경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처럼 사라졌고 약방 화재는 부주의한 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환곡 장부도 대부분 새로 작성되었으며 예타인들은 다른 고을로 보내지거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우의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몰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화재 당시의 출입 기록, 개성댁 상단의 운송 문서, 마름에게 전달된 돈의 흔적을 조금씩 베꼈습니다. 하지만 권세가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한꺼번에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을 걱정한 그는 자료를 여러 장소에 나누어 숨겼고 일부는 약초 이름과 산길 표식으로 암호화했습니다. 훗날 아들에게 남긴 편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자신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일을 이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채원은 긴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경의 기억과 인우 아버지의 편지, 혼서지와 환곡 장부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개성댁과 마름을 벌하려면 화재 당시의 검안 기록, 옛 타인들의 증언, 상단의 실제 장부까지 필요했습니다. 채원은 자신이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감정만 앞세우면 개성댁이 오히려 여경을 사기꾼으로 몰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말도 체면이나 눈물만으로 믿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인우는 채원의 태도에 안도하면서도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려 한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혼례를 앞둔 채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채원은 그에게 지금 당장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짓 위에 혼인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진실을 감당하려 한 순간 제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다면 우리는 같은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인우는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밝자 일행은 청안골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경의 다리는 부목을 댄 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억쇠는 나무 막대와 밧줄로 간이 들 것을 만들었고 인우와 장정들이 번갈아 들기로 했습니다. 문서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숨겼습니다. 최노인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을 망설였으나 여경을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20해 동안 병을 돌보고 기억을 기다린 사람이었으며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새로 내린 눈이 기존의 발자국을 모두 덮었고 바람이 약해진 대신 산비탈 곳곳에서 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쇠는 큰 길로 내려가면 기다리는 자들과 마주칠 수 있으니 사냥꾼들이 쓰는 서쪽 능선을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그 길은 가파르고 멀었지만 사람의 흔적이 적었습니다. 일행은 들것에 흰 천을 덮어 멀리서 짐처럼 보이게 하고 서로 너무 가까이 붙지 않은 채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정오 무렵산 아래 큰 길 쪽에서 말 울음과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여섯이 최노인 집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유씨 집안 마구간에서 쓰는 붉은 매듭 표식을 허리춤에 달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표식을 보자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말과 가마를 관리하던 하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충성스럽고 채원에게도 친절했지만 여경이 말한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사는 자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경은 채원이 이름을 말하려 하자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직접 산에 온 것인지 표식을 부하에게 넘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이름을 부르면 함께 온 장정 가운데 누군가 소식을 먼저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행은 숨을 죽이고 능선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사내들은 최노인 집 쪽으로 지나갔지만 얼마 뒤 먼 곳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빈집을 수색한 뒤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듯 했습니다. 최노인은 평생 모은 약재와 지릿하는 모습을 보고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일행은 얼어붙은 협곡에 도착했습니다. 큰 길을 피해 가려면 좁은 바위 틈과 얼음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인우는 앞에서 밧줄을 묶고 억쇠는 뒤에서 들것을 받쳤습니다. 채원은 여경의 손이 추위에 파랗게 변한 것을 보고 자신의 장갑을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여경은 딸의 손등에 남은 작은 화상 자국을 바라보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내가 뜨거운 국그릇을 엎었을 때 내가 내 손을 오래 붙잡고 있었지. 채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장갑을 다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동하는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여경은 채원이 처음 걸었던 날과 좋아하던 음식, 잠들기 전 꼭 확인하던 창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채원은 계모 아래에서 배운 예절과 혼자 울던 밤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웠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다정한 모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사이에는 긴 침묵이 있었고 때로는 채원의 질문이 여경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길 위에서 서로의 시간을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천마을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낯선 눈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채원을 알아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유씨 집안에서는 혼례를 앞둔 교수가 신랑과 함께 눈 속에서 실종되었으며 산길에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인우가 채원을 납치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집안에 허락 없이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산을 넘어온 셈이었습니다. 채원은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씨 집안의 하인들이 관아와 주막을 돌며 인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개성댁은 딸을 잃은 슬픔으로 쓰러졌고 유정헌은 인우의 집안을 고발할 준비를 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채원은 자신을 걱정하는 수색이라면 살아 돌아올 길을 기다려야 하는데 벌써 죽음과 납치를 단정한 점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인우를 범인으로 만들고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려는 듯했습니다. 다니는 마을 주막에서 더 불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씨 집안의 옛 약방터가 그날 새벽 다시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재 뒤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었는데 누군가 밤중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20해 전에 낡은 약재 그릇과 일부 문서 상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단순한 겨울 화재로 보았지만 시기상 우연이라 하기 어려웠습니다. 채원은 마을 언덕에서 멀리 청안골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흰 눈 위로 길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어머니의 이름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불길이 다시 살아나 남은 증거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집안에서는 채원 자신도 산에서 죽은 사람처럼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쪽 옥비녀를 품 안에서 단단히 쥐었습니다. 한때 어머니가 불 속에서 사라졌고 이제는 딸까지 같은 방식으로 침묵시키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채원은 더 이상 혼례를 기다리는 교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죽은 이들의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혼례가 열리기로 한 날 아침, 유씨 집안의 대문에는 붉은 비단 대신 흰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사라진 신부와 신랑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고을 전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혼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고 마당 한편에는 관아에 제출할 고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성댁은 병색이 짙은 얼굴로 안채에 앉아 있었지만 슬픔에 잠긴 사람이라기보다 모든 일을 서둘러 끝내려는 사람처럼 하인들에게 끊임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성댁은 인우가 혼례를 앞두고 채원을 꿰어 산으로 데려갔으며 유씨 집안의 재산과 문서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우의 집안을 관아에 고발하고 신랑 집에 남은 모든 물건을 압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채원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낯선 사내와 여러 날 산속을 떠돌았으니 혼례를 그대로 치를 수 없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 말은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채원이 돌아와도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유정헌은 사랑채에서 고발장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우가 딸을 납치했다는 개성댁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인우의 성품을 오래 지켜보았고 혼례복과 예물까지 모두 두고 떠났다는 보고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을 찾아 산으로 사람을 보낸 뒤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면 인우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유정언은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또다시 소문과 체면 앞에서 침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대문 밖에서 말발굽과 사람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눈을 치우던 하인이 달려와 누군가 산길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개성댁은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지만 곧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친척들과 하인들도 대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검게 젖은 저고리를 입은 채원이 다니와 억쇠를 앞세우고 눈 덮인 길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인우와 백발 약초꾼 최노인, 그리고 들것에 앉은 화상 입은 중년 여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죽었다고 여긴 규수가 살아 돌아온 놀라움보다 그가 데려온 낯선 여인의 얼굴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인의 얼굴 한쪽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지만 유정헌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발장을 떨어뜨렸습니다. 20해 전 사라진 아내와 닮은 눈빛이었습니다. 개성댁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가 곧 앞으로 나서며 산에서 데려온 사기꾼에게 집안을 내줄 수 없다고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채원은 사람들 앞에서 인우가 자신을 납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편지 조각과 옥비녀를 발견한 뒤 스스로 산으로 찾아갔으며 인우는 죽은 줄 알았던 친어머니의 생사와 약방 화재의 진실을 확인하려 먼저 떠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채원은 누구에게도 당장 믿으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문과 곳간을 잠그고 관련된 사람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관아 군졸에게 요청했습니다. 개성댁은 채원의 말을 끊으며 크게 웃었습니다. 20해 동안 얼굴 한 번 보이지 않던 여인이 이제와 안주인이라 주장하는구나. 화상 때문에 얼굴도 알아볼 수 없고 집안 사정을 조금 아는 사기꾼이라면 어린 시절 이야기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저 가난한 선비가 유씨 집안의 재산을 얻으려고 너를 속인 것이 분명하다. 그는 여경의 낡은 옷과 최노인의 초라한 모습을 가리키며 이런 자들의 말을 믿으면 가문 전체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친척들을 선동했습니다. 여경은 개성댁의 비난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정헌을 향해 자신을 아내로 인정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채 북쪽 벽 뒤에 작은 공간이 있으며 그 안에는 부부가 혼인 첫날 주고받은 편지와 유정헌 어머니가 남긴 은장도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간은 여경이 약재와 귀중한 문서를 숨기기 위해 직접 만든 것으로 벽의 세 번째 나무판 아래에 대나무 모양의 홈을 눌러야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정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비밀은 자신과 죽은 아내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사랑채로 달려가 벽을 확인했습니다. 개성댁은 오래된 집에는 흔히 숨은 공간이 있다며 의미를 낮추려 했지만 세 번째 판자를 누르자 벽 일부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먼지가 쌓인 작은 문서함과 은장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서함 안에는 유정헌이 젊은 시절 여경에게 보낸 짧은 편지가 있었고 글씨와 인장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여경은 그 안의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지 열기 전부터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혼인 첫날 밤 두 사람만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여경은 또 조상 제사상을 옮기면 바닥 아래에서 오래된 청동 열쇠가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 열쇠는 약방 창고의 두 번째 문을 열던 것이며 화재 뒤에는 필요 없어져 감추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사상을 옮기자 과연 낡은 열쇠가 발견되었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성댁은 옛 타인에게 들은 말을 외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경이 말한 일들은 집안의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적인 비밀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본다 해도 그것만으로 20해 전의 죄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호적과 혼서지, 화재 기록과 장부를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여경은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유정언의 그리움보다 책임을 먼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인우는 준비해 온 문서들을 마당 중앙의 큰 상 위에 차례로 펼쳤습니다. 먼저 여경과 유정언의 혼서지, 양가의 인장이 찍힌 혼인, 기록, 반으로 나뉜 대나무 문양 옥비녀가 놓였습니다. 두 비녀 조각을 맞추자 하나의 무늬가 완성되었고 안쪽에 새겨진 날짜는 혼서지와 일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우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약방 화재 전후의 출입 기록, 환곡 장부 사본, 최노인이 여경을 치료하며 남긴 오래된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성댁은 모든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한 서리와 산속 약초꾼이 여러 해 동안 준비했다면 그럴듯한 종이 몇 장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우는 그 말을 예상했다는 듯 관아에서 불러온 문서 감정서리에게 종이와 먹, 인장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감정서리는 혼서지와 편지가 20해 전 쓰이던 종이와 먹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인장은 현재는 사라진 옛 관청의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위조했다면 구하기 어려운 재료와 흔적이었습니다. 여경이 화재에 뒤살아 있었다는 사실도 최노인의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우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날짜와 산길, 약재 거래 장부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 날 최노인은 대량의 화상 약재와 붕대용 천을 구입했고 그 비용은 젊은 서리가 지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같은 서리가 산골로 약재와 은전을 보낸 흔적도 있었습니다. 개성댁은 약초꾼이 다른 환자를 치료한 기록일 수 있다고 했지만 최노인의 장부에는 환자의 왼쪽 손등에 어린아이를 돌보다 생긴 작은 상처를 기억한다는 혼잣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당시의 검한 기록이었습니다. 관아 관리들은 오래된 문서 창고에서 훼손된 검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원본에는 시신의 나이가 40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후 덧쓴 기록에서는 26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 여경의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시신의 어금니 2개가 이미 빠져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는데 여경은 지금까지 모든 어금니가 온전했습니다. 손가락뼈의 오래된 골절 흔적도 시신에는 있었지만 여경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시 검안을 맡았던 늙은 아저는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 병든 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그를 데려오자 그는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수정본, 개성댁 오라비 상단에서 나오는 전 지급 장부가 함께 제시되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급 장부에는 화재 사흘 뒤 검안 아전의 친남에게 큰돈이 전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마름에게 돈을 받고 시신의 나이와 특징을 고쳤으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 절차를 서둘러 끝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개성댁은 그 아전이 자신의 죄를 줄이려고 거짓말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재 당시 여경을 걱정하며 약방으로 달려갔고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누구보다 슬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억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20해 전 유씨 집안의 젊은 마부였으며 화재 전날 밤 개성댁 오라비의 수레가 약방 뒷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레에는 기름통 3개가 있었고 마름이 직접 하인들을 물린 뒤 창고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쇠는 당시 입을 열지 못한 이유도 고백했습니다. 화재 직후 마름은 그의 어린 아들을 다른 고을의 군용 명단에 올리겠다고 협박했고
마구간에서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억쇠는 가족을 지키려 침묵했지만 그 선택을 평생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불을 지르지 않았지만 본 것을 말하지 않아 불을 지른 자들이 집안에서 오래 살게 했습니다. 그는 처벌을 피하려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자신이 감춘 사실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단이는 집안에 숨어 지내던 늙은 하녀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 하녀는 친어머니 여경을 모셨던 사람이었으나 화재 뒤 먼 친척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화재 전날 개성댁이 마름에게 약방 뒷문을 밤까지 잠가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개성댁이 여경의 방에서 편지와 옷을 가져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녀는 개성댁이 직접 불을 붙이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거짓 편지를 만드는 데 쓰인 여경의 편지와 옷 조각이 개성댁의 손에서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채원은 단이가 지켜온 환곡 장부 사본을 저고리 안쪽에서 꺼냈습니다. 장부에는 개성댁 오라비의 상단 표식과 마름의 도장, 약재와 쌀의 실제 운송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가져온 상단 장부와 비교하자 같은 날 같은 수량의 곡식이 다른 이름으로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성에게 이미 나누어 준 것으로 기록된 쌀이 상단 창고를 거쳐 부유한 집안과 군영에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익 일부는 유씨 집안 마름과 관아, 아전들에게 나뉘어 전달되었습니다. 개성댁은 오라비의 거래를 자신이 모두 알 수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이 되기 전 일이며 자신은 여경이 죽은 뒤 어린 채원을 돌보기 위해 들어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불탄 편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산으로 떠나기 전 인우의 방에서 발견한 조각이 아니라 개성댁의 방을 지키던 하녀가 최근 화로에서 꺼내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개성댁은 채원이 사라진 뒤 편지를 태웠고 하녀는 이상하게 여겨 완전히 타지 않은 한 조각을 숨겨두었습니다. 편지 조각에는 최노인의 집을 수색하고 옥비녀와 문서를 반드시 가져오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규수와 선비가 돌아오지 못하면 모든 의심은 납치로 돌릴 수 있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개성댁의 것이 아니었지만 편지에 쓰인 붉은 인주는 그의 개인 문서함에서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성댁은 마름이 자신의 인주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원은 예상했다는 듯 또 하나의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문서는 옛 약방터에 다시 불을 지른 하인에게 은전을 지급하라는 최근 명령서였습니다. 겉으로는 겨울땔감을 구입한 비용처럼 적혀 있었지만 뒷면에는 약방 창고와 남은 문서 상자를 모두 없앤 뒤 산길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감시하라는 지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를 지우려고 물을 묻였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서 아래에는 마름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졸들은 즉시 마름을 찾으러 움직였습니다. 마름은 이미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과 은전, 작은 문서 상자를 챙긴 채 마구간을 빠져나가려다 군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품에서는 개성댁 오라비의 상단 인장과 산골 최노인 집의 위치가 적힌 지도가 나왔습니다. 군졸들이 그를 마당으로 끌고 오자 개성댁은 마름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외쳤습니다. 마름은 처음에는 개성댁을 보호하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화재와 환곡, 횡령 모두 죽은 옛 상단주가 시작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정원은 마름 앞에 압수한 재산 목록을 펼쳤습니다. 개성댁 측이 약속했던 토지와 은전이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갔으며 사건이 드러날 경우 모든 책임을 마름에게 씌우려 했다는 문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마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 끝내 자신을 버릴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개성댁을 바라보다가
화재 당일 약방 뒷문을 잠그고 기름통을 옮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름은 개성댁 오라비가 환곡과 약재를 빼돌렸고 여경이 장부를 베껴 남편에게 알리려 하자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댁은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지만 여경의 방에서 편지와 옷, 장신구를 가져와 도망을 준비한 사람처럼 꾸미는 데 가담했습니다. 화재 뒤 발견된 떠돌이 여인의 시신을 여경의 것으로 만들자는 생각도 개성댁 오라비와 개성댁 사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개성댁은 어린 채원을 돌본다는 명분으로 집안에 들어오면 장부와 남은 증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성댁은 마름의 자백이 거짓이라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군졸들이 막아서자 그는 채원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 여인은 너를 버리고 숨어 살았다.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운 사람도 내 혼례를 준비한 사람도 나다.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저 여인이 나보다 더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마당의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개성댁의 죄가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가 채원을 키운 세월 동안 완전히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채원은 개성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열이 났을 때 약을 먹여주고 그를 배우도록 선생을 불러주며 혼례복을 준비했던 사람은 분명 개성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돌봄 뒤에 친어머니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저를 키운 세월이 있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불 속에 가둔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주었다면 진실을 말할 기회도 주었어야 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거짓 위에 올려놓은 사람을 저는 어머니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경은 그 말을 듣고도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성댁을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딸에게 자신을 즉시 어머니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두려움 속에서 오래 침묵했다. 저 여인의 죄가 밝혀졌다고 해서 나의 20해가 모두 오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경은 채원의 삶이 두 여인이 서로 빼앗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혈연이나 오랜 동거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아이가 진실을 알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지키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정언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모든 말을 듣고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름과 개성댁에게 속았다는 충격보다 자신이 의심하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개성댁은 마지막 희망처럼 그를 향해 당신 역시 화재 뒤 모든 일을 알고도 자신과 혼인했으니 이제와 자신만 벌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유정언은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범행의 전부를 알지는 못했지만 거짓 편지와 검안,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직과 집안의 명예를 위해 덮었던 것입니다. 채원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편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지킨다는 말로 집안의 이름을 먼저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 덕분에 죄인들은 20해 동안 이 집에서 권세를 누렸습니다. 유정언은 딸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속은 남편이자 딸을 홀로 키운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두려워해 눈을 감은 사람도 사건의 일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지금이라도 혼례를 치러 집안에 소란을 덮자고 말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살아 돌아왔으니 예정된 예식을 진행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서지 않았고 굶주린 백성의 곡식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인다면 우리는 다시 집안의 체면으로 진실을 덮는 셈입니다. 채원도 혼례를 미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성댁과 마름, 관련 하인들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개성댁 오라비의 상단과 창고에도 봉인이 내려졌고 환국 장부와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군졸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유씨 집안의 문은 잠겼으며 누구도 문서나 재물을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경은 오랜 세월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집안에 다시 들어왔지만 안주인의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원과 함께 빈 사랑채에 머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유정헌은 여경과 채원, 인우 앞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고 의심을 품고도 관직과 가문의 이름을 위해 침묵했으며 딸에게 거짓된 과거를 믿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여경에게 용서를 구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용서를 요구하는 것조차 또 다른 욕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정헌은 마침내 눈 덮인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경은 그를 일으키지 않았고 채원도 곧바로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유정헌은 차가운 눈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지키려 침묵한 동안 아내는 죽은 사람으로 살았고 딸은 거짓 속에서 자랐다. 이제라도 관직과 재산보다 그 침묵으로 잃게 한 세월부터 갚겠다. 관아의 조사는 겨울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개성댁과 그 오라비, 늙은 마름, 약방에 불을 지른 하인들, 장부를 고친 아전들이 차례로 불려나와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지만 압수된 상단 장부와 환곡 운송표, 검안 기록의 수정 흔적, 마름의 자백이 하나씩 맞물리자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굶주린 백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꾸며진 쌀이 상단 창고와 부유한 집안으로 흘러간 경로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개성댁의 오라비는 환곡과 약재를 빼돌리고 박여경이 이를 고발하려 하자 방화를 지시한 죄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마름은 약방 뒷문을 잠그고 기름을 옮겼으며 화재 뒤 가짜 증언과 시신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성댁 역시 직접 불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여경의 편지와 옷을 이용해 도망친 사람처럼 꾸미고 떠돌이 여인의 시신을 여경으로 둔갑시키며 20해 동안 증거를 없애려 한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아는 개성댁 집안과 상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인과 가족을 한꺼번에 죄인으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지만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람, 협박을 받고 뒤늦게라도 사실을 밝힌 사람, 범죄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책임을 각각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채원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벌이 크다고 정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노가 강하다고 진실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또 만들어낸다면 그 역시 과거의 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상단의 곡식과 재산은 흉년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마을에 돌려보내졌습니다. 썩지 않은 쌀은 가난한 집과 병자에게 나누었고 남은 돈은 씨앗과 농기구, 우물과 약재를 마련하는 데 쓰였습니다. 20해 전 약을 받지 못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일부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관아는 환곡 장부를 다시 작성하며 마을 노인과 안악들에게도 수량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더는 몇 사람의 손에서 숫자가 바뀌어 수백 명의 밥그릇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박여경의 이름을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관청 기록에는 그가 20해 전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남아 있었고 제사까지 치른 사람이 갑자기 돌아왔으므로 여러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혼서지와 옛 호적 치료 기록, 검안 문서, 유정헌과 옛 하인들의 증언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마침내 관아는 사망 기록을 취소하고
박여경을 약방 화재의 피해자이자 환곡 부정을 밝히려 했던 사람으로 정식 기록하였습니다. 여경의 이름이 호적에 다시 적힌 날, 그는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조용히 들은 뒤 오래된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스무 해 동안 사람들은 그를 죽은 여인이라 불렀고 그는 산속에서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야 종이 위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잃어버린 세월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경은 문서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름이 다시 살아난 까닭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죽은 이름 없는 여인의 억울함도 잊지 않기 위해서다. 화재 속 시신으로 이용된 떠돌이 여인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족이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경은 불탄 약방터 한쪽에 작은 돌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비석에는 특정한 이름 대신 배고픔과 병 속에서 이름 없이 죽고 다른 사람의 거짓을 감추는데 이용된 한 여인을 기억한다는 뜻을 새겼습니다. 채원은 그 앞에 꽃을 놓으며 가족의 진실을 되찾는 일이 모르는 사람의 죽음까지 기억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느꼈습니다. 유정헌은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관아는 그가 방화와 횡령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검한 기록과 거짓 편지의 의문을 품고도 집안의 명예와 관직을 지키려 더 깊이 조사하지 않은 책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피해 백성과 공동 약방에 내놓았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죄인들이 벌을 받았으니 그가 관직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만류했지만 유정헌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자리가 침묵의 대가였다면 더는 붙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경에게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랑채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설명하거나 눈물로 마음을 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불탄 장부와 피해 명단을 정리하고 환곡을 받지 못했던 집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늦은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며 문을 닫았습니다. 유정헌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사과한 사람이 받을 권리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선택할 일임을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경은 유씨 집안의 안주인 자리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개성댁이 끌려갔으니 본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20해 동안 자신을 살려준 최노인과 산골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전의 방과 마당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화재 전의 삶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달의 절반은 청안골에 머물고 나머지 절반은 산골에서 약초를 캐고 환자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자신이 새로 선택한 삶을 지키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채원은 그 결정을 처음에는 서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늘 같은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 역시 어머니에게 20해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경은 유씨 집안의 안주인이기 전에 산속에서 사람을 치료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채원은 어머니를 되찾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까지 소유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한꺼번에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머리를 빗고 약초를 다듬으며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채원이 어린 시절의 일을 물었고 여경은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여경이 딸의 성장 과정을 알고 싶어 했지만 채원은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때 여경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모녀는 다정함보다 기다림을 먼저 배웠고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우는 사건이 끝난 뒤 채원을 찾아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는 혼례 전에 진실을 확인하려 한 뜻은 후회하지 않았지만 혼자 결정하고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진 방식은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선택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위험한 진실일수록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나 선의로 꾸미지 않았고 용서받기 위해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채원은 인우에게 자신이 산 길에서 느꼈던 모욕과 두려움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림받은 신부라 수군거렸고 계모는 그가 혼례를 피해 도망쳤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채원은 인우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속았을 가능성을 계속 생각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거짓 위에 혼인을 세우지 않으려 했지만 침묵으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다면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인우는 그 말을 평생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봄으로 미뤄졌습니다. 처음 준비했던 화려한 비단과 큰 잔치는 모두 줄였습니다. 개성댁 상단에서 가져온 물건은 쓰지 않았고 남은 비용은 공동 약방과 겨울 쉼터를 짓는 데 보탰습니다. 혼례에는 높은 집안의 친척보다 환곡을 돌려받은 농부와 산기를 안내한 사냥꾼, 약초꾼, 옛 타인의 장부를 밝힌 서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자리를 멀리 나누지 않고 모두 같은 마당에서 따뜻한 국과 밥을 먹었습니다. 혼례 전날 여경은 딸에게 새 비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부러진 두 조각을 다시 이어 만든 것이었지만 금이 간 부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는 가느다란 은빛 선이 남아 대나무, 마디 무늬를 둘러 가르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왜 새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경은 답했습니다. 깨졌던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상처는 부끄러운 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견뎠는지 알려주는 자국이다. 혼례 날 아침, 여경은 딸의 머리를 직접 빗어 주었습니다. 채원은 3살 때 맡았던 은은한 향이 다시 방 안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흐릿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과 두려움을 알고도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현재였습니다. 여경이 금이 남은 비녀를 꽂아주자 채원은 거울 속에서 어머니의 화상 흉터와 자신의 단정한 얼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닮은 부분보다 서로 다른 세월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정원은 혼례 자리에서 가장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을 맞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며 뒤쪽에 머물렀습니다. 채원이 절을 올렸을 때 그는 딸의 손을 붙잡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대신 앞으로 어떤 진실도 집안의 이름보다 뒤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경과 유정원은 예전의 부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지는 아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정원은 여경이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 자신이 갚아야 할 책임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불탄 약방 자리에는 공동 약방이 세워졌습니다. 낮에는 최노인과 여경이 약재를 다루었고 밤에는 눈보라와 비를 피해 온 길손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으며 형편이 나은 사람은 돈 대신 약초나 쌀을 냈습니다. 약재와 곡식의 수량은 큰 판에 공개했고 마을 사람 3명이 함께 창고를 열었습니다. 20해 전 장부 속에서 사라졌던 쌀과 약재가 이제는 모두의 눈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인우는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정리해 낮은 신분의 서리와 하인도, 권세가의 죄를 안전하게 알릴 수 있는 절차를 고을 원로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고발 문서는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며 고발자의 가족이 협박받을 경우 관아가 먼저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리가 신고를 묵살하면 그 사실도 기록에 남게 했습니다. 인우는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다 끝내 완성하지 못한 일을 제도로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억새와 늙은 하녀도 자신의 침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관아는 그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협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본 것을 오래 숨긴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동 약방에서 일하며 화재 피해자와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억새는 젊은 하인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입을 닫고 있으면 죄가 자랄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성대기 채원을 키운 세월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죄인이지만 어린아이를 돌본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모든 돌봄이 집안을 차지하기 위한 거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채원은 두 주장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개성대기 자신에게 밥을 먹이고 병을 간호한 기억은 사실이었지만 친어머니의 존재를 지우고 진실을 감춘 죄도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 돌봄과 욕심이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좋은 행동이 큰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경 역시 혈연만으로 어머니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원을 낳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고 그 침묵이 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채원은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어머니라는 이름이 단순히 피나 함께 산 세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지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이 있어야 그 이름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청안골 사람들은 눈 속에서 사라진 신랑과 그를 찾아 산골까지 간 신부의 이야기를 자주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대목을 가장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혼례 날 두 어머니가 마주선 장면을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침묵이 불길보다 오래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유씨 집안은 예전처럼 높은 체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컸지만 그 안의 장부와 창고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유정원은 남은 생애 동안 피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우물과 창고를 세웠고 누구도 자신의 공을 비석에 새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몇 번 했다고 20해의 침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저지른 잘못을 핑계 삼아 남은 책임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경은 산과 마을을 오가며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을 본 아이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과 낮은 노랫가락을 들은 귀 곁에 앉았습니다. 채원은 계절마다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를 두고 다투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평범한 시간들이야말로 잃어버린 20해를 대신할 수 없는 새로운 세월이었습니다. 인우와 채원은 혼인 뒤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함께 의논한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는 상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우가 위험한 고발 문서를 받으면 채원에게 사실을 알렸고 채원이 친정의 문제를 맡게 되면 인우의 판단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 상대를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리는 힘이 아니라 두려운 진실을 함께 견딜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이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해 뒤 또다시 큰 눈이 내렸습니다. 공동 약방의 처마에는 눈이 높이 쌓였고 산기를 잃은 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채원과 여경은 그들을 안으로 들여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죽을 내주었습니다. 인우는 창고 장부를 확인한 뒤 길이 열릴 때까지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잠긴 문과 숨겨진 장부 뒤에서 누군가 죽었을 밤이었지만 이제 그곳의 문은 가장 추운 날 먼저 열렸습니다. 겨울이 지나자 약방 지붕에 눈이 녹아 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마당의 대숲에는 아직 새순이 나지 않았지만
뿌리 아래에는 작은 죽순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경은 채원의 머리에 금빛 선이 남은 옷비녀를 다시 꽂아 주었습니다. 멀리 길끝에서는 인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최노인은 약초 바구니를 정리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한때 자신을 가두었던 집안의 체면과 거짓을 뒤로하고 이제는 누구의 명령도 아닌 자신의 뜻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이 녹으면 모든 흔적이 사라진다고 말했지만 채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 눌린 대나무에는 마디가 남고 불탄 벽에는 검은 자국이 남으며 부러진 비녀에는 금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다시 같은 눈보라와 불길이 왔을 때 누군가 혼자 버려지지 않도록 길과 문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은 죄를 덮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함께 질 때 비로소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